이게 뭐예요? 내가 치매라고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그러나 너무 익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단기 기억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 옆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와 복도에 서자 종이 한 장이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치매의심 보호자 상담 권장.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치매라니? 집에 돌아와 서류를 펼쳐보니 제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도장은 제가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돼. 대출 막을 수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날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믿었던 가족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멍하게 보냈고 2년째부터는 조금씩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빈자리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녁 준비를 하다가 반찬을 2그릇 꺼내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저는 이정희, 올해 72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이 집은 이제 시가 6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들 하는데 제게는 그저 추억이 묻어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고 거실 벽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식은 셋입니다. 큰아들 민수는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며 바쁘게 살고 둘째는 외국에 나가 연락이 뜸하며 막내는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에나 모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 큰아들 민수가 가끔 전화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며느리 윤서연이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건 그 자체로 위로가 되니까요. 서연은 늘 정갈한 옷차림에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왔고 현관문을 열면 향긋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먼지 좀 쌓였네요.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서연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아직 청소도 빨래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밥도 지어 먹고 장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서연은 자꾸 제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연은 제 약통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닌 듯 행동했지만 저는 왠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잘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한 알, 소화제 한 알,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칠 뒤 서연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업무 같은 거 불편하시죠? 아니, 괜찮은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 뱅킹도 해야 하고 복잡하잖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은행 업무 정도는 할 수 있어. 서연의 얼굴에 순간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녀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은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깜빡깜빡 하실 때 많으시잖아요. 깜빡깜빡.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내가 언제 깜빡했는데? 아, 지난주에 민수 전화하셨을 때 같은 말 2번 하셨잖아요. 그건 강조한 거지. 깜빡한 게 아니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깜빡거렸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스스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장 본 걸 잘 기억하고 약속도 잊지 않았으며 손녀 다현이의 생일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어때?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서연이가 그러는데 요즘 좀 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나 멀쩡해. 그런 일 없어. 엄마, 그래도 한 번쯤은 병원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서연이도 걱정하고 있어.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조차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는 예전부터 결정을 잘못 내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내 말을 잘 따랐고 지금도 서연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또렷했고 기억도 잘했으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제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며칠 뒤 서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병원 예약 확인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병원 예약했어요. 간단한 검진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서연아, 나 정말 괜찮아. 병원 갈 필요 없어. 어머니,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제성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서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눈가, 늙었구나.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이 점점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고마웠던 그 다정함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천천히 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게 이렇게 두려울 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됐어. 그럼 출발할까요? 제 차로 모시고 갈게요. 차에 타자마자 서연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귓속으로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며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나처럼 불안한 걸까? 잠시 후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정희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서연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간단한 인지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의사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1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계절은 무엇인가요? 가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3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과, 자동차, 연필. 기억하셨죠? 네. 사과, 자동차, 연필. 좋습니다. 검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말하기, 간단한 그림 그리기, 시계 그리기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고 대부분 잘 맞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단어 기억나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였지? 사과, 자동차, 그리고 뭐였더라? 사과, 자동차. 그리고요? 저기 잠깐만요.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도 3번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건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필이었는데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틀렸구나. 의사는 잠시 서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서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를 보면 약간의 인지 저하가 보입니다. 인지, 저하요? 네, 경도인지 장애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하지만 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다 혼자 해요. 어르신, 초기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죠. 의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진단서입니다. 보호자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서연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초기니까 관리만 잘하면 돼요. 관리라니. 약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돼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 정말 치매인가? 서연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그래도 괜찮다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정말 이상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억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는 제게 인지저하라는 진단을 내린 걸까요? 그날 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검사 받았어. 진단서도 받았고.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협조적이야. 우리 대학 동창이라서 말 잘 통해.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학 동창. 이번 달까지 버티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약국 가서 약 받아야 해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 나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그래도 처음이니까 제가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서연의 얼굴에 순간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약 정말 필요한 걸까? 집에 돌아와 약 설명서를 읽어보니 경도인지장애 치료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지러움, 메스꺼움, 졸음. 이걸 먹으면 정말 나아지는 걸까? 아니면 더 이상해지는 걸까? 저는 약봉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약은 받았어. 근데 드시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서류 준비 거의 다 됐어. 서류. 무슨 서류 말이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 알아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 민수는 이미 며느리 편이었고 다른 자식들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순애. 고등학교 동창이자 평생 친구인 박순애. 그녀는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고 의료 분야에 밝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애야, 응, 정이야. 무슨 일이야?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언제? 내일 만날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우리 동네 카페로 와. 내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순애라면 날 믿어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순애를 만나러 가는 길이 왠지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응. 친구 만나러 가. 아,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혹시 약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은 여전히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저녁에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왜 제 일정을 그렇게 궁금해하는 걸까요? 너무 예민한 건가?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순애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어서 와. 순애야,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게 어디 있어?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순애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던데.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 병원 검진을 받게 된 것,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것, 그리고 밤에 들은 이상한 통화 내용까지. 순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희야, 그거 이상한데. 그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일단 병원 진료 기록부터 확인해보자. 진료 기록, 응. 네가 받은 검사 결과랑 진단서 말이야. 혹시 집에 있어? 응. 서연이가 가져다 줬어. 그럼 그거 가져와. 내가 한번 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서랍을 뒤지다가 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진단서 아래에는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재산관리 위임동의서라는 서류도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이 재산관리 위임?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나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류 맨 아래에 제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도장을 찍었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넣고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응, 있어. 어머니, 친구분은 잘 만나셨어요? 응, 잘 만났어. 서연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아, 참. 어머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이야기?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방금 본 것과 비슷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후견인을 지정해두면 안전해요. 후견이 네, 어머니를 보호해줄 사람이요. 만약 어머니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제가 대신 결정해드릴 수 있어요. 난 아직 판단력 멀쩡해.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연은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저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붉은 도장을 찍는 칸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도 제가 대신 할 수 있고 중요한 결정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내 재산도.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은 당연히 어머니 거죠. 저는 그냥 관리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관리. 네, 혹시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거나 실수로 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아직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뭐가 곤란해? 어머니가 만약 실수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시잖아요. 내 상태는 멀쩡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연은 차갑게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뭐였지? 며느리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가면이었고 진짜 얼굴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아직도 집에 있었나? 안 돼. 어머니가 도장을 안 찍으셔. 어떻게든 해야 해. 이번 달 말까지 대출 막아야 한다고. 괜찮아. 방법이 있어. 어머니 몰래 진행할 수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몰래.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순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애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후견인 서류 며느리가 나한테 도장 찍으라고 했어. 뭐? 그거 절대 찍으면 안 돼. 알아, 안 찍었어. 근데 며느리가 나 몰래 진행한다고 했어. 그럼 큰일인데. 정희야, 지금 당장 만나자. 병원 기록도 확인해야 하고 변호사도 만나봐야 해. 변호사. 응. 이건 법적인 문제야.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어. 오후에 순애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했고 며칠 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조심해.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재산. 내 집이 6억이잖아. 그리고 남편 보험금도 있고 후견인 지정되면 그 재산을 며느리가 관리할 수 있어. 그럼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돼.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싸워야 해. 늙었다고 해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존엄을, 제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민수야. 엄마, 서연이한테 들었는데 후견인 서류에 도장 안 찍으셨다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서연이 아들에게 말했군요. 응, 안 찍었어. 나한테 그런 거 필요 없어. 엄마,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엄마 혼자 사시니까 불안하잖아요. 민수야, 나 멀쩡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 병원에서도 인지 저하 진단 받으셨잖아요. 서연이 말로는 요즘 깜빡하시는 일도 많고. 그건 거짓말이야. 나 깜빡한 적 없어. 엄마, 왜 이러세요? 서연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에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넌 엄마 말보다 며느리 말을 더 믿는 거니? 그게 아니라 엄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연이가 엄마한테 왜 나쁜 짓을 하겠어요? 인수야, 엄마, 저도 바쁘니까 서연이한테 좀 맡기세요. 서연이가 엄마 잘 챙겨드릴 거예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서연이가 엄마, 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조차 날 믿지 않는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제 말보다 며느리의 말을 믿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현관문 열쇠가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가지?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자물쇠 공사하시던데요? 네. 자물쇠 공사요. 네, 며느님이 오셔서 바꾸시던데요. 어머니 안전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 멍해졌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열쇠를 바꿨다고?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집 열쇠 바꿨니? 아, 어머니. 네, 바꿨어요. 왜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만약 열쇠 잃어버리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래도 내 집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새 열쇠 가지고 갈게요. 서연아,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30분쯤 지나서 서연이 왔습니다. 손에 새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새 열쇠예요. 서연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어머니 안전 생각해서 한 건데.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요즘 건망증도 있으시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요. 서연은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늘 집에 CCTV 설치할 거예요. CCTV. 왜?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감시 아니야? 어머니, 감시가 아니라 보호예요. 만약 어머니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제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에 정말로 설치 기사가 왔습니다. 거실, 부엌, 현관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천장에 CCTV를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카메라가
날 지켜보고 있구나.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니. 화장실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야. 통제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CCTV의 빨간 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둘째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혜야. 응. 지혜야. 잘 지내니?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지혜야. 엄마 멀쩡해. 아무 문제 없어. 엄마, 그래도 병원에서 진단 받으셨잖아요. 새언니 말로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서연이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속도 잊으시고 그래서 걱정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나 그런 적 없어. 엄마,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지혜야. 엄마 말 좀 믿어줘. 서연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새언니가 왜 거짓말을 해요? 새언니도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혜야. 엄마, 저도 외국에 있어서 자주 못 가는데 새언니한테 좀 의지하세요. 제발. 지혜야. 엄마 말 좀.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막내에게도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서연의 말을 믿었고 제 말은 건망증 때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며느리 편이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다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나 다현이야. 응, 다현아. 할머니, 왜 목소리가 그래요? 우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 가기로. 응, 그랬지. 할머니, 저 토요일에 갈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케이크 사갈게요. 다현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은데 손녀만이 여전히 저를 할머니로 대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금방 갈게요. 응, 고마워. 다현아.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다현이는 날 믿어줘. 하지만 14살 손녀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도 딸들도 모두 서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문제 있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멀쩡해. 서연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때 문득 순애가 떠올랐습니다. 순애만이 날 믿어줘.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애야? 응,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애야, 나 이제 어떡하지? 저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열쇠가 바뀐 것, CCTV가 설치된 것, 가족들이 모두 서연의 말을 믿는 것. 순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야. 내 허락 없이 열쇠를 바꾸고 CCTV를 설치하다니. 그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당연하지. 정희야,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법적으로? 응.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무료 상담해주는 분인데 내일 만나보자. 정말. 응. 정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순애야. 뭘? 우리 사이에 그게 어디 있어? 내일 10시에 만나자. 내가 변호사 사무실 주소 문자로 보낼게.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싸워야 해.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그리고 지친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늙었다고 해서, 가족들이 버렸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서연아, 넌 잘못 건드렸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단정히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는 날입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CCTV의 빨간 불빛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카메라가 지금 날 보고 있겠지.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내 권리를 찾으러 가는 거야. 약속 장소는 조그만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순애가 이미 와 있었고 그녀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여기. 순애야. 이분이 최도연 변호사님이야.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 법률 자문으로 인연이 있으셨던 분이야. 최도연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님. 최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순애 씨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찾아온 것, 병원 검진과 경도인지장의 진단, 후견인 서류, 열쇠 교체, CCTV 설치까지. 최도연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병원 진단서나 후견인 서류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희님, 이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이 후견인 서류의 날짜를 보세요. 10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진단서 날짜는 10월 20일입니다. 진단서보다 후견인 서류가 5일이나 빠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순애가 설명했습니다. 정희야, 그러니까 진단받기도 전에 이미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야. 뭐? 최도연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먼저 진단을 받고 그 후에 후견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누군가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정희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 변호사는 서류의 도장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정희님, 이 도장 찍은 기억 있으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범죄. 네. 그리고 이정희님의 허락 없이 열쇠를 바꾸고 CCTV를 설치한 것도 주거침입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다니. 변호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녹음이요? 네. 며느리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순애야. 최도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정희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진료 기록이요? 네. 혹시 진단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애 씨 말로는 그 의사가 며느리의 대학 동창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며느리 통화를 엿듣고 알게 됐어요. 그럼 공모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하세요. 제가 법률 자문서를 써드릴게요.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걸 들고 병원에 가시면 진료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정희님,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사무실을 나와 순애와 함께 걸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희망이 보이지? 응. 그런데 순애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잘못한 건 며느리야. 근데 아들은 어떡하지?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야, 아들도 진실을 알아야 해. 지금은 며느리한테 속아 있는 거야. 그래도 민수가 날 믿어줄까? 정희야,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수밖에 없어. 지금은 네가 강해져야 할 때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다음 날, 순애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진료 기록 사본을 받고 싶은데요. 신분증이랑 환자 본인이 맞으시죠? 네. 여기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나서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처 카페로 가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순애가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정희야, 이것 봐. 순애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날짜가 이상해. 내가 병원에 간 날이 10월 20일이지. 응, 근데 여기 기록을 보면 10월 19일에 이미 환자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어. 뭐, 그리고 이 동의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어. 내가 찍었니? 아니, 절대 아니야. 그럼 이것도 위조야. 순애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증거로 남겨야 해. 순애야, 정말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정희야,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어.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순애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정희야, 네 재산 때문이야. 네 집이 6억이고 보험금도 있잖아. 며느리는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돈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울지 마.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야. 응, 정희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해야 해. 어떻게? 며느리가 다시 찾아오면 슬쩍 핸드폰 녹음 켜놓고 대화해.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다 기록해야 해. 그렇게 하면 증거가 되는 거야? 응. 법정에서 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응. 고마워, 순애야. 뭘? 우리 사이에.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서연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니, 혹시 병원은 안 가셨죠? 병원. 왜? 아니, 그냥요. 혹시 다른 병원 가시면 제가 같이 가야 하는데. 왜 네가 같이 가야 하는데? 어머니,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녹음해야 해. 알았어. 서연아.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저녁에 또 올게요. 서연이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엔 꼭 녹음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 서류 위조, 진단서 조작,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넌 잘못 건드렸어. 늙었다고 만만하게 본 거니?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순애와 최도현,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트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10월 25일, 오전 9시, 서연이 찾아와 약 먹었는지 확인함. 10월 26일, 오후 2시, 서연이 은행 서류 가져옴. 거절함. 10월 27일, 저녁 7시, 서연이 전화로 병원 재검진 권유함.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늙은 손이 떨렸지만 펜을 쥐는 힘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응, 어머니, 요즘 약은 잘 드세요? 응. 먹고 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은 여전히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이야기?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뭐, 어머니,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지금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아. 나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를 하는 거니? 아, 그게 아니라 세금 절약 차원에서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저는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살짝 만졌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때문에. 세금은 핑계고. 진짜 이유는 뭐니?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사업이 어렵다며. 돈이 필요한 거 아니니? 그건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 사업이 정말 어려워요. 곧 부도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요. 그러면 사업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집을 담보로? 네. 어차피 나중에 민수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명의만 옮겨놓으면 돼요. 그럼 만약 대출을 못 갚으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서연아, 난 안 돼.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야.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민수가 망하는 걸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건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 힘들 때 엄마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과 집을 넘기는 건 다른 문제야. 어머니, 요즘 정신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연아, 내 정신 멀쩡해. 치매 아니야. 어머니, 병원에서 진단 받으셨잖아요. 경도인지장애라고. 그 진단이 조작된 거 아니니?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지훈 의사. 내 대학 동창이지. 여의 짜고 진단서 위조한 거 아니니? 어머니, 그게 무슨...
나 다 알아. 진료 기록도 확인했어. 내가 병원 가기 전날 이미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더라. 내 도장도 위조했지?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증거 다 있어.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도 다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날 치매 환자로 만든 게 날 위한 거야?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누가 어머니를 돌봐드려요? 돌봐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잖아. 내 허락도 없이 열쇠 바꾸고 CCTV 달고 이게 보호야? 어머니, 서연아, 이제 그만해. 난 내 계획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뭐, 민수가 망하면 그것도 어머니 책임이에요. 서연아.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연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의 녹음을 멈췄습니다. 다 녹음됐어. 곧바로 순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애야, 녹음했어. 정말 잘했어, 정희야. 서연이가 다 인정했어. 민수 사업 때문에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대. 그럼 이제 증거가 충분해. 변호사님한테 바로 연락해봐. 저는 최도현 변호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녹음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요?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요? 네. 아드님과 다른 자녀분들도 모두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하자. 다들 불러. 가족 모임이요? 갑자기요? 응,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와서 들으면 알아. 꼭 와야 해.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난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기록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서류를 복사하고 녹음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순애와 최도현 변호사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거의 다 됐어. 응, 근데 순애야, 나 떨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당당하게 말하면 돼. 민수가 날 믿어줄까?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수밖에 없어. 최도현 변호사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정희님, 용기 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서연, 둘째 딸 지혜, 막내 아들 준호, 그리고 손녀 다현이까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민수야, 잠깐만 들어봐.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저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진단서, 후견인 서류, 진료 기록, 그리고 녹음기. 이게 다 뭐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증거야. 서연이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증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들어봐. 다 들어봐. 저는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 사업이 정말 어려워요. 곧 부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누가 어머니를 돌봐드려요? 돌봐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잖아.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사업 살리려면. 그래서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민수야, 언니 이게 정말이에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도, 효도도 거짓 위에 세우면 죄가 됩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인수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민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민수야, 넌 잘못이 없어. 엄마, 손녀 다현이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치매 아닌 거 알았어요. 할머니는 나보다 기억력 좋으신걸요. 다현아,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연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후 거실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둘째 딸 지혜와 막내 아들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녀 다현이만이 제 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몰랐던 거잖아. 아니에요. 저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엄마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서연이 편만 들었어요. 지혜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외국에서 전화로만 듣고 언니 말만 믿었어요. 지혜야, 괜찮아. 준호도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저도요. 지방에 있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뵙고 형수님 말만 듣고 엄마가 정말 아프신 줄만 알았어요. 준호야, 다들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엄마,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법적으로요? 응. 서연이가 한 일은 범죄야. 서류 위조, 사기, 사생활 침해 이런 걸 그냥 넘길 순 없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서연이를 고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변호사님이랑 상의했어. 고소장 준비 중이야. 엄마, 민수야, 미안하다. 내 아내지만 엄마는 이대로 넘길 수 없어.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서연이가 잘못했어요. 인수야, 저도 서연이랑 이혼할게요. 뭐,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다현이한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겠어?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준호도 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맙다. 준호야. 다현이가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정말 엄마랑 헤어지는 거예요? 다현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 봤어. 너희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어. 아빠. 할머니, 저는 처음부터 할머니 편이었어요. 알아. 다현아,
할머니가 다 알아. 며칠 후 최도연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와 지혜, 준호가 함께였습니다. 이정희님, 고소장 준비 다 됐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주거침입, 사생활 침해 총 4가지 혐의로 고소합니다. 저 사람 처벌받겠죠? 증거가 명확하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과 진료 기록 조작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박지훈 의사는요? 그 의사도 함께 고소합니다. 의료법 위반과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정희님, 이제 시작입니다. 법정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서연이가 저한테 한 말들도 증언하겠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서연 언니가 전화로 한 말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정상이셨다는 걸 증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증인이 되어주신다면 더 유리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정희 씨, 며느리 윤서연 씨가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3년쯤 지났을 때부터요.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처음엔 제 건강을 걱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병원 검진을 권유했고, 나중엔 후견인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후견인 서류요? 네, 제가 거절하니까 나중엔 제 몰래 진행하려고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와 녹음 파일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정희 씨, 이거 증거로 충분합니다. 윤서연 씨를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애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정희야, 며느리 경찰서 갔다 왔대. 정말 응. 그리고 박지훈 의사도 조사받았대. 병원에서도 큰일 났대. 잘 됐네. 정희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응. 그런데 순애야, 이상하게 후련하면서도 슬프네. 왜? 그래도 10년 넘게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정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며느리야. 알아. 근데 민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민수도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한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연과 박지훈 의사가 기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희님, 2사람 모두 기소됐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도현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지혜, 준호, 그리고 순애와 최도현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윤서연,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합니까?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 이정희 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까? 저는 단지 남편 사업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속였습니까? 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인 박지훈 의사와 함께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이정희 씨는 70대 노인으로 가족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인 신문, 증거 제출, 최후 진술까지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이정희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존엄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핑계로 자유를 빼앗지 마세요. 저는 72살이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으셨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순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순애야,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강했던 거지.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서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지훈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의사 면허 정지 2년,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정희님, 이겼습니다. 최도현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희님이 강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마당에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지들이 조금씩 초록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속 깊이 들어왔고 새들의 지저귀이 귀를 간지렸습니다. 참 오랜만이네. 이렇게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겁니다. 민수는 반대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왜요? 그 집은 엄마가 평생 사신 집인데. 민수야, 엄마는 이제 가볍게 살고 싶어. 큰 집은 너무 무겁더라. 하지만 걱정 마.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은 곳이야. 원룸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작은 부엌,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햇살이 잘 드는 창문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CCTV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면 행복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 쓴맛조차 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다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현아, 어서 와. 할머니 새집 정말 예쁘다. 할머니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다현이는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아늑해요. 뭔가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같다니. 네, 따뜻하고 편하네요. 저는 웃으며 다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현아, 오늘은 뭐 배우러 왔니? 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김치찌개. 그거 쉬워. 할머니가 알려줄게.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다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놀림을 지켜봤고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할머니 김치는 이 정도 넣어요? 응. 그 정도면 돼. 좀 더 넣어도 되고. 할머니 저 나중에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다현이는 지금도 잘하는 걸. 아니에요. 할머니만큼은 못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맛있겠다. 그치. 우리 같이 먹자. 밥상을 차리고 함께 앉았습니다. 다현이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대박.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네. 할머니는 강하고 용감하고 멋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현아, 할머니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할머니 저번 재판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나요? 무슨 말? 노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신 거요. 저 그 말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 네. 저도 나중에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다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현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기억력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이요? 응.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해. 할머니. 다현아, 넌 이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할머니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잖아. 다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다현아, 저녁이 되어 다현이를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다현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 행복하세요. 넌 참 할머니는 이미 행복해. 다현이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겠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순애가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여기 진짜 좋다. 너한테 딱 맞아.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순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정말 강해졌어.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 나로 돌아온 것 같아. 원래 너? 응.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이정희로. 멋지다, 정희야. 고마워. 순애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지. 창밖으로 봄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다현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여기 정말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민수야,
걱정 마. 엄마, 여기서 아주 편해.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 절차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 괜찮니? 네. 힘들지만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현이는? 다현이는 저랑 살기로 했어요. 제가 잘 키울게요. 그래. 잘했다. 다현이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랑 잘 살게요. 그리고 주말마다 할머니 보러 올게요. 그래. 다현아, 할머니도 기다릴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믿지 않아서. 민수야, 그만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민수야, 엄마는 내가 진실을 알고 내 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이제 앞만 보고 살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민수와 다현이를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눈가.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72살이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이정이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나는 나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환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새벽,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좋은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평범한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게 행복이구나.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려 읽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밤에는 창가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정희, 72살.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하지만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늙었다고 해서, 혼자라고 해서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또렷하며, 여전히 존엄합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와 통제는 다릅니다. 사랑과 감시는 다릅니다. 효도와 재산 탈취는 절대 다릅니다. 72살 이정희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늙었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지켜갑시다. 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